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가족과 직장으로의 2차 감염이 되면서 내일로 예정됐던 고3 학생들의 등교가 일주일 연기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3,000명이 넘는 방문자들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애써 지켜온 지금의 상황이 다시 악화되지 않도록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클럽이나 인근을 방문했던 분들의 자발적인 검사가 꼭 필요한 때입니다.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의 방송 TBS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9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먼저 서울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 소식들 정리하겠습니다. 서효선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전국 코로나19 확진 현황부터 정리해 주세요. 네, 서울 이태원 클럽발 확산 탓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3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집계 대비 35명 늘어난 1,909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35명 중 29명은 국내 발생이고 6명은 해외 유입 사례였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0명, 인천 2명, 경기 4명, 충북 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확진자는 첫 환자인 용인 66번 확진자가 발생한 지 엿새 만에 최소 94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지금 이태원발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시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이제 700명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 서울시가 집계한 시내 확진자는 모두 698명, 이 중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확진자는 59명입니다. 서울 확진자 중 클럽발 확산 우려를 더욱 키운 확진자는 서대문구 21번 확진자입니다. 20세 남성인 이 확진자는 지난 2일 이태원 소재 클럽 메이드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클럽은 이태원 주요 클럽 중 인기가 많은 곳 중 하나인 데다가 성소수자들만 주로 이용하는 클럽도 아니어서 상당한 전파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태원 클럽 관련 초발 환자로 알려진 용인 66번 확진자와 동선도 겹치지 않기 때문에 이태원 관련 집단 감염의 초기 경로 규명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와 함께 이태원 클럽발 2차 감염 우려가 정말 현실화되고 있는데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회사에서는 7명이 연쇄 감염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직장인이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회사에서 7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에 근무하는 중랑구 17번 환자는 그제 중구 선별진료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같은 날 경기 수원 51번 환자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어 어제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작구 36번, 강서구 29번 환자의 감염 사실이 확인됐고요. 20대 여성인 강서구 30번, 수원 52번, 용인 70번 환자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남구는 해당 사무실에 방역소독을 실시했고 환자들이 거주하는 기초 지자체들은 환자들을 격리 조치하고 이 환자들이 다녀간 장소를 방역소독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관련해서 서울시가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에게 즉각 검사 이행 명령을 발표하기도 했죠. 네, 서울시가 4월 24일부터 이달 6일 사이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거나 인근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 즉각 검사 이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검사받기를 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만약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면 2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검사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익명 검사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의 이름을 비워둔 채 용산 01과 같이 보건소별 번호를 부여하고 전화번호만 확인하도록 한 겁니다. 검사 비용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어떤 자발적인 검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익명 카드까지 꺼내든 것이군요. 이렇게 클럽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클럽 대신 다른 유사업소들로 사람들이 또 몰리진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서울시 대책은 어떤가요? 네, 그래서 서울시가 유사 유흥업소에 대해 7대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클럽 운영이 중단되면 풍선 효과로 강남과 홍대 일대의 실내 포차나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에 이용객들이 몰릴 수 있다면서 이들 업소에서 7대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음식, 술과 함께 춤을 추는 이른바 헌팅 포차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한 겁니다. 박 시장은 또 이미 과거에 집단 감염이 있었던 PC방과 노래방, 콜센터 등에서도 철저하게 7대 방역수칙을 준수하길 바란다면서 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이곳들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서울시 차원의 대책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 피해 여행사에 전국 최초로 현금 지원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2차 신청을 받는다고요? 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코로나19로 최악의 위기에 빠진 여행업계에 사업비를 현금 지원하는 서울형 여행업 위기 극복 프로젝트가 2차 모집을 실시합니다. 서울형 여행업 위기 극복 프로젝트는 전체 50억 원을 투입해서 서울 소재 1,000개 여행업체에 각각 500만 원씩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2차 모집은 매출액과 업력 등 신청 기준이 1차에 비해서 대폭 완화됐습니다. 1차 모집 때는 직전 연도 월 평균 매출액 대비 75% 이상 감소한 업체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2차 모집에서는 올해 2, 3월 월 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 평균 매출 대비 감소했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요. 업력 기준 또한 5년 이상에서 지난해 1월 1일 이전 여행업 등록 업체로 대폭 완화됐습니다.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가능하고 최종 선정은 이달 27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서유선입니다. 네, 서유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BS 보도본부의 김호정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역당국이 이태원 집단 감염 상황을 2, 3일 정도 더 지켜본 뒤에 등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어제 교육부 긴급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에 바로 등교 연기를 결정했죠. 네, 교육부가 전체 등교 수업 일정을 일주일씩 미뤘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어제 오후 3시 긴급 영상회의를 연 뒤 등교 연기를 전격 결정했습니다. 네. 당장 내일 예정됐던 고등학교 3학년 등교 수업은 20일로 미뤄졌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생의 등교는 27일로,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 4학년의 등교는 6월 3일로 미뤄졌습니다.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 6학년은 6월 8일에 마지막으로 등교합니다. 예. 권준욱 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태원 클럽 관련 상황이 발생한 데다 접촉자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연휴 이후 14일이 지난 5월 20일까지 지켜보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산세가 더 커질 경우 등교 수업 시작일이 더 연기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수능 추가 연기 등 대입 일정 변경 가능성에 대해선 5월 말 이전에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가 시작된다며 대입 일정은 변경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14일 예정됐던 경기도 교육청 주관의 전국 연합 학력평가는 20일 이후로 연장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5월 안에 고3 학생들이 등교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대입 일정은 변경하지 않고 대신 학력평가 일정만 좀 이제 미뤄질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이렇게 등교가 일주일씩 연기되긴 했습니다만 학부모들 걱정은 여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직원들 일부가 이태원 일대를 다녀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부 지자체들의 원어민 교사 등 교직원들이 식사 등을 하기 위해서 이태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교직원들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클럽 등은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전체 교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박 차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직원이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하는 데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서 또 우리 교직원들의 희망하지 않는 분들의 인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희망자에 한해서 조사하는 것을 두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하겠다 안 하겠다 방침은 결정이 안 됐고 희망자만 있다고 한다면 할 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 차관은 이어서 동선이 겹치는 교직원이 있다면 증상의 유무와 상관없이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방문 사실이나 확진자 접촉 사실을 숨기고 진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방역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강경한 대처 입장을 밝혔군요. 이렇게 학생들의 등교 연기까지 초래를 하게 되면서 이번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에는 오히려 이런 어떤 비난과 차별이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차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죠. 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는 이태원 클럽을 다녀갔다고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를 비난하는 벽보가 붙었는데요. 주민들은 어린아이와 중고등 학생들도 밖에 나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태원 업소에 가서 춤을 추고 확진자가 돼서 좋겠다며 확진자를 빚고 왔습니다. 예. 또 이태원 클럽을 다녀간 30대 남성의 외할머니가 2차 감염으로 코로나 판정을 받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손자를 비난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앞서 이태원 클럽 등 일부 시설을 성소수자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 여론이 일자 정부가 이를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로 했는데요. 일선 시도교육청도 원어민 강사 등 교직원들의 이태원 방문 소식에 무조건 비난하기보다는 비난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며 신중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네. 방역당국은 이 같은 비난 여론이 오히려 방역에 독이 될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확진자라고 비난을 받을까 봐 진단검사를 못 받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며 방역당국도 노력할 테니 국민과 언론도 확진자에 대한 편견의 말과 차별의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발생한 군대에선 당초 징계 방침을 세웠다가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하지 않겠다고 자세를 바꾸자 49명의 장병이 방문 사실을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랬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이태원 클럽을 다녀갔던 30대 남성의 외할머니가 또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이렇게 집단 감염이 2차 감염으로까지 벌써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최초 확진자로 알려진 용인 환자 외에는 집단 감염의 경로가 불분명한 상태 아닙니까? 네, 방역당국은 이태원 소재 클럽을 다수 방문한 용인 66번 환자를 지표 환자, 즉 맨 처음 환자로 인지하고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는데 이번 집단 감염이 한두 명에게서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용인 66번 환자의 발병일보다 앞선 사례는 없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는데요. 이 환자의 2주간 동선도 되짚어보고 있는데 앞선 2주간 접촉자 중에는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한두 명이 이 유행을 일으켰다고는 판단하지 않는다며 어느 정도 커뮤니티 안에 감염이 소수에게 있었고 연휴 기간 클럽을 통해 약간 증폭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확진자 다수는 용인 66번 환자의 증상이 발현된 2일, 그리고 황금 연휴 마지막 날인 5일에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아마 2일에 바이러스에 노출돼 감염된 사람이 5일에 다시 가서 전파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집단 내에서는 지속적인 감염 전파가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천지 사태와 같이 대규모 확산 가능성에 대해선 비교하기 어렵지만 확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파급력은 아직까지는 그 신천지 교회의 그 발병률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잠복기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조사를 해야 비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굉장히 밀접한 노출과 또 마스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간의 어떤 그 비말이나 아니면 접촉으로 인한 노출은 많았을 거기 때문에 양성률, 그 발병률이 어느 정도는 높을 거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파급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 잠복 기간 동안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그 신중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양성률과 발병률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에 대한 좀 대비책을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네요. 한편 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부터 이제 신청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공적 마스크와 마찬가지로 오부제 신청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나 7인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첫날인 어젯밤 9시를 기준으로 전국 171만 6,120여 가구가 총 1조 1,556억 4,500만 원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37만 9천여 가구가 2,500억 원 이상을, 경기도는 44만 7천여 가구가 2,800억 원 이상을 신청해 가장 많았습니다. 오전 7시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 첫날인 어제 아침 9시쯤 일부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이 지연되는 일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됐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공적 마스크처럼 오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네.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 또는 7인 세대주가, 내일은 3 또는 8, 14일은 4 또는 9, 15일은 5 또는 0인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오부제는 이번 주만 적용되고 주말인 16일부터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도 비교적 간단해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한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네. 만약에 행방불명이나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세대주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 신청을 통해서 다른 가구원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 기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액이나 일부 금액을 10,000원 단위로 선택해 입력하면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카드로 지급됩니다. 신용 체크카드가 아닌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이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으면 됩니다. 네. 첫날인 만큼 혼란도 일부 감지됐는데요. 재난지원금을 실수로 신청했다가 취소하겠다는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기부를 취소하려면 취소한 당일 상담센터로 전화해 취소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또 일부 카드사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상품을 주겠다고 마케팅을 했다가 금융당국의 제지를 받고 이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미 안내를 받은 고객들에게는 상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에 한해서 마케팅이 진행됐습니다. 예. 자, 이렇게 신청을 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면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용이 안 되는 건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재난지원금은 주민등록지가 있는 광역, 시도, 지자체 안에서 대부분 사용이 가능한데요. 전통시장이나 동네 마트, 주유소, 편의점, 병원, 미용실, 학원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쓸 수 없는 곳은 백화점과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마트,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품권 구매, 귀금속 업종과 유흥업, 골프 연습장 등 레저 업종입니다. 교통비나 보험료, 통신비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용 체크카드로 받은 경우엔 평소대로 카드를 이용해서 결제하면 가맹점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고요. 사용기간은 올해 8월 30일까지로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네. 일부 논란이 있었던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때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위법 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정부는 시도별로 차별거래와 불법 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이런 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예. 올해 8월 31일까지 지원받은 재난지원금을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백화점은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 백화점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임대업소들, 매달 월세를 내는 뭐 미용실이라든가 음식점 같은 임대업소에서는 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미국 상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코로나19 대응을 책임지는 방역 사령탑들이 줄줄이 자가격리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백악관 참모들이 출근하는 게 솔직히 두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대변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이 회의에 참석했던 코로나19 사령탑들이 줄줄이 자가격리에 들어가자 백악관은 방역 수칙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근무 인원을 줄이고 참모들은 가급적 원격 근무를 하도록 하는가 하면 대통령과 접촉하는 고위직들은 매일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방역 조치가 강화됐지만 백악관 참모들은 출근하는 게 두렵다는 신경을 털어놨습니다. 캐비넷식 백악관 경제선임보좌관은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웨스트윙은 좁고 혼잡해 위험하다며 최고의 의료진이 있는 백악관에 출근하는 것보다 집에 앉아서 일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시중을 들던 파견 군인이 양성 판정을 받자 겁에 질렸고 펜스 부통령의 대변인까지 감염되자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고 있다고 보도하기로 했습니다. 예. 주말 동안 자가 격리설이 돌았던 펜스 부통령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백악관에 출근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외부 행사 등에서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해외 상황까지 해서 TBS 보도본부 김호정 기자와 이런저런 코로나 관련 뉴스들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 한 주 동안의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과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원식 문화평론가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현황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관련해서 저희 TBS 보도 내용부터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최소 90명으로 늘었습니다.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오늘 수도권이 아닌 충북에서도 3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아들과 손자를 통해 각각 어머니와 할머니가 감염되는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2차 감염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 중에 간호사와 피부관리사, 군인과 콜센터 근무자 등 많은 사람과 밀접 접촉을 하는 사람이 다수 포함돼 있어 빠른 진단검사와 대처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사실 골든타임은 이번 주 내입니다. 월화수 내에 되게 많은 분들이 돼야 지금 발병이 대부분 월화수 내에 발병할 건 상당히 높거든요. 문제는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사람 중에서 신분 노출을 꺼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오후 기준으로 2,400여 명의 진단검사를 끝냈지만 3,000여 명은 전화번호를 허위로 기록했거나 연락을 피하고 있다며 빠르게 검사에 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루를 망설이면 우리의 일상은 한 달이 멈출지도 모릅니다. 개인정보도 엄격히 보호하고 존중할 것으로 검사가 필요한 분들은 안심하고 검사에 적극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경찰의 협조를 얻어 적극적으로 추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BS 곽자연입니다. 네, 이태원 클럽 방문자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미 90명 가까이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우리 연휴 상황을 지나보면요. 5월 6일부터 생활방역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고 예. 또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해이가 된 상황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연휴 기간 동안에 많은 국민들의 이동이 있었고 예. 실제로 이 결과가 나타나는 지금 상황인데 아주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예, 즉 예. 5월 2일 날 이 이태원에서 벌어진 일이 이 용인 66번 환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대처가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지도 않고 예. 사실은 4월 말부터 5월 초 사이에는 이 이태원의 유흥지점들 사이에 어느 정도 지역적 잠퍼가 있었지만
실제로 환자로서 나타나지는 않았고 이것들이 상당히 좀 퍼져 있었던 상황이 이 예. 66번 환자라는 사람이 6일 날 진단을 받음으로 해서 수면에 드러나게 됐는데요. 네. 실제로는 이분이 5월 2일 날 노출이 되었을 때에는 증상이 당일날 나타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바이러스 분비가 최고일 때에 노출이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숫자가 많아지고 있고 예. 또 이 대상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방역 당국에서 그걸 다 추적할 수는 없고 네. 결국은 통제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진해서 신고를 해 주셔야만 이 상황이 제압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증상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단 진단부터 받으시면은 지금 날짜로 봤을 때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이기 때문에 이때 이태원에 있는 유흥주점에 방문하셨던 동선이 겹치시는 분들은 지금 만약에 진단을 받아서 음성이 나온다 그러면 거의 음성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이라도 빨리 진단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정은경 본부장도 또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가 단지 한두 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기보다는 커뮤니티 안에 어느 정도 이것이 퍼져 있는 상태에서 황금 연휴를 거치면서 어떤 하나의 그 계기를 통해 이게 발현이 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지난 연휴 기간 동안에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사람들이 좋게 6, 7천 명은 될 것이다. 뭐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요. 이미 또 수도권뿐만 아니라 제주까지 전국에 걸쳐서 이분들이 퍼져 있고 그래서 지역 감염이 시작됐다는 점이 더 큰 걱정입니다. 네. 사실 이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은 이 자기가 어떤 공간을 갔을 때 그걸 밝히기 어려운 어떤 지점에서 집단 감염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는 이 황금 연휴가 끝나고 나서 2주간 정도 지켜보고 나서 생활 속 방역으로 전환된다 이런 이제 지적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4월 말부터 지역적인 어떤 감염이 이뤄지고 있다는 건데 그 와중에 클럽들이 문을 열어서 더 이제 문제가 됐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예. 그런 점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악의 사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일단은 처음으로 이제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사회적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요. 네네. 두 번째는 서울이었죠. 그래서 예. 서울 중에서도 클럽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서울의 클럽 문화는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이번 사태에서 봤듯이 뭐 제주도, 부산 전국적으로 오기 때문에 예. 사실 신천지보다 더 굉장히 어려운 또 힘든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 점을 좀 놓쳤다는 점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검사 이행 명령을 서울시에서 내렸고 경기도에서도 내렸어요. 근데 네. 사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 단위로 이렇게 확산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서울과 경기도만 이 검사 이행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전국 지자체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숙의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또 이제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집합 명령을 전국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풍선 효과가 있어서 클럽 등이나 일정 정도만 제한한다 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지금 서울시만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장들이 좀 공동 대응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 유사업소에 대한 제한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경기도 입장에서도 서울시와 더불어서 유흥업소들의 영업 제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대구에 사는 한 남성이 군입대를 앞두고 부산에 있는 클럽에 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던 사례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집단 감염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았어요. 그때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다른 걸까요? 예, 그때의 상황은 이 19세 청년이 입대를 하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증상이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전에 서급해서 보니까 부산에 클럽에 갔었던 것이 밝혀졌고 이 상황을 보면 감염 초기였기 때문에 사실 감염력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아하. 그래서 결국은 클럽에서 감염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이런 결과가 되었는데 이번에 이 이태원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이 이 이태원의 66번이라는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바이러스 분비가 최고조에 이뤘을 때 노출이 됐다는 부분 또 예.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었을 수가 있다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네. 상황은 상당히 많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번 그 66번 확진자의 경우에는 어떤 그 바이러스 양이 그 가장 많을 시기에 지금 전파를 한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해야 하는 그 조사 대상자에 해당하는
클럽 방문자 중에서 3,000명 이상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경찰력을 동원한다고 하던데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사실은 이제 자발적으로 협조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는 자발적 협조를 권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연락 두절된 대상을 이제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결국엔 경찰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이 이제 신속 대응팀을 꾸렸는데 한 2,100여 명 정도 경찰관들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물론 허위로 작성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 전화번호를 이제 추적을 하고 있고요. 안 될 경우에 이제 카드 사용 내역도 이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휴대폰 기지국에 접속했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화번호도 허위이고 또 현금을 썼을 경우에는 이게 대책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기지국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또 이제 CCTV를 활용을 해가지고 현장 이제 방문까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성소수자들이 이용하는 찐방이라는 공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99% 현금 결제인 데다가 또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라커룸에 이제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추적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일종의 전쟁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뭐 미디어를 포함을 해가지고 댓글에서도 혐오라든지 차별적인 어떤 발언들을 최대한 미디어에서 좀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불이익 최소화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성소수자들 스스로도 이번 기회에 저는 거꾸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본인들의 권리를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인식은 더 나빠질 것이고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력이 이렇게 결국에는 추적을 할 텐데 그 전에 자발적으로 협조해야 되고요. 특히 이 성소수자를 대변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좀 주도를 해가지고 자발적인 이 검사를 독려하고 권고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지금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우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은 그 자발적인 검사 협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뭐 바이러스를 지니고 있어서 증상이 이제 나타나는 분들은 어떤 그런 그 질병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제 검사와 치료를 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분들이에요. 내가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증상도 없는 것 같은데 굳이 부정적인 시선을 감수하면서까지 검사를 받아야 할까 이렇게 망설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무증상이거나 경증이더라도 꼭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렇죠. 평상시에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증상이 없거나 또는 견딜만 하다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도 있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태원에서의 같은 시간에 동선이 겹친다 하면은 자기가 노출되었을 위험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또 신분에 노출 없이 무료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자기가 자진해서 진단을 받는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성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음성을 받음으로 해서 자기 가족 또는 친지, 지인 또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즉 사회적인 전파를 막을 수 있는 것을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을 진단을 받아야 되는 시기이고요. 또 진단을 받지 않았을 때 나중에 처벌이라든지 불이익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은 꼭 진단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미 안타깝게도 지역사회에서 2차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걱정이고요. 뭐 외할머니가 감염이 되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감염이 되는 등 뭐 가족 간 감염 사례들도 나왔고 또 직장 내에서의 감염도 시작이 됐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사건이 또 한 차례 그 지역 감염의 불씨가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걱정이 너무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지금 자기가 감염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지역에서 혹은 직장에서 식구들 사이에 감염이 일어난 것은 막을 수는 없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본인이 몰랐을 테니까요. 근데 일단은 확진이 된 다음에 2차 감염이 확인이 되면 그다음에 동선을 다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은 결국은 통제 범위 안에 방역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아직까지 3차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상당히 신속하게 진단이 되고 격리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렇게 밝혀진 부분은 일단은 감염원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증상이 없는 무증상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있을 때
그 단계 넘어서 3차로 가면은 그 다음은 감염을 진짜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관련 질문도 드렸습니다만 오히려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분들이 더욱더 빠르게 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네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자발적인 검사를 위해서 익명 검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들으시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해 확보한 명단 총 5,517명 중에서 2,405명은 통화가 됐지만 3,112명은 불통 상태입니다.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거나 인근에 계셨던 분들은 무조건 빨리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그 과정에서 신분 노출에 우려가 있어서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익명검사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만약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게 밝혀지면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녀가신 분들에 대해서 즉각 검사를 받으실 것을 검사 이행을 명령하는 바입니다. 네. 그렇죠. 신분 노출을 꺼려서 지금 검사를 받고 있지 않은 분들이 아마 가장 많을 것이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익명검사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 당국의 경우는 그래도 발빠르게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사실을 알리고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으면 징계를 안 하겠다라고 선언해서 검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 이렇게 숨어들 수 있는 잠재적인 확진자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뭐 익명검사까지 하겠다고 뭐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성소수자 문제만 이제 부각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차별적인 의식 때문에 그걸 드러내지 못하니까 그걸 어떻게 이제 끌어낼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 이제 군 사례가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줬는데 지금 사실상 한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클럽 이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직장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가 있고요. 또 군 당국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였냐면 이게 이제 이탈을 좀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간 범법적인 소지가 있어서 그런 요소까지도 과연 어떻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이냐라는데 결국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피해가 덜 가도록 익명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거든요.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에 익명 검사를 하게 되고요. 형식은 이렇습니다. 뭐 이제 이태원이 용산구에 있으니까 용산 뭐 01번, 02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이제 기재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건소별로 그 안에 이제 1번, 2번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름을 이제 아예 삭제를 하는 거죠. 다만 처음에 이제 주소라든지 또 이제 전화번호를 통해 가지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하는데 이제 법적으로 이후에 이제 활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직업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직장 등은 이제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동선 공개에서 추정을 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무슨 동 정도 이렇게 공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이렇게 조각적 맞추면은 유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또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또 아파트를 유추하는 식으로 이제 정보를 또 공개할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선 공개에서 굉장히 그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좀 최소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천의 한 사례를 보니까 무슨 아파트라고 하는 게 알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아파트 입구에다가 비난하는 글을 이제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사례들도 사실은 이 문제 해결에는 결코 도움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적인 어떤 그런 참여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기존에는 뭐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코로나19를 의심하고 검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좀 지배적인 상식이었는데요.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좀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것은 지금 일상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갖고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자가격리를 하고 있거나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중에 이 보호를 하고 있는 간병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검사를 받으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이태원 발인 경우에 있어서는 무조건 해야 되겠죠. 이런 증상이라도 나타나면. 네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후각, 미각 상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과 예. 가벼운 인후통 또는 권태감, 가벼운 설사 등의 증세도 뭐 다른 호흡기 감염증의 증세와 겹치기는 하지만 실제 후각, 미각인 경우에는 거의 많지는 않은 증상이거든요. 예. 근데 코로나19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이런 증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례 정의해서 의심 증상으로 지금 확대를 한 상황입니다. 예, 실제로 그 해외 어떤 국가에서는 후각과 미각 상실 증상을 공식적으로 코로나19 증상에 포함시킨 나라도 있지 않나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우리도 그렇죠. 지금 그렇게 확대를 한 상황입니다. 예, 그럴 필요성이 있겠네요. 자, 코로나19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행보를 지켜보는 가운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 외신들의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적극적으로 이 조치를 해왔는데 새로운 감염이 이루어져가지고 한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런 점을 얘기를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금 경제 활동 때문에 이제 재개를 하려고 하는데 예. 한국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와중에 이제 확진이 불거졌기 때문에 한국의 조치 여부에 따라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게 이제 준수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지적을 하고 있어서 한국이 결국에는 세계인의 어떤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AP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 재개와 이제 바이러스 방역에 관련돼서 그 중간 절충점을 잘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이 또 여러 가지 또 시험대가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동안에 한국이 잘 대처해 왔는데 새로운 시험대에 들어섰다라고 하면서 그 결과를 이제 잘 분석하면서 여러 나라의 또 이제 어떤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반응들이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한 번 대한민국이 이 전 세계 이목 앞에서 시험대에 오르고 어떠한 그 선제적인 또 사례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번 경우도 좀 지혜롭게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잘 헤쳐나가리라 믿습니다. 자, 해외 이야기로 좀 더 화제를 돌려볼까 하는데요. 중국 우한의 한 마을에서는 5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재유행이 오는 게 아닌가. 여기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우리하고 중국하고 비교해 보면은 중국이 상당히 그 느슨한 방역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는 모든 사람 유전자 진단에서 양성을 받은 모든 확진자를 환자로 치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 진단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확진자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진단에 있어서는 양성이지만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는 그 확진자라고 생각을 하고 다 또 동선을 찾아가는데 2차, 3차 감염을 위해서 중국의 경우는 확진자는 환자지만 무증상 확진자는 환자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언제 지역사회 감염이 더 퍼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네요. 특히 우한은 처음에 시발지인데 여기가 아직도 지역사회 감염이 남아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네네. 언제 재유행이 올지 굉장히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죠. 예, 그렇군요. 또 그런가 하면 독일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고 또 중국이라던가 독일도 이제 확산세가 완화되면서 좀 봉쇄를 완화하고 경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 우려가 큰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종식되기 힘들다라는 걸 다시 증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완화해가지고 느슨하게 이제 유지를 하면서 심지어는 과시까지 했어요. 우리는 다 극복했다 그러면서 뭐 유럽이나 네. 미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뭐 전염병 확산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뭐 길림성이라든지 야오닝성 등의 동북 삼성 지역에서 확진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약간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더 발생하고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수란시 같은 경우는 중위험 지역에서 고위험 지역으로 격상을 일단 시켰는데 예. 좀 뒤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고요. 사실 이 동북삼성 같은 경우는 러시아라든지 또 북한 지역까지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네. 이 단순한 지역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가
1.0에서 이제 1.3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1 이상 넘어가게 되면 확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제 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이 영국 가디언지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방의 역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독일에서는 강도 높게 처음에 시민의 협조를 통해 가지고 이탈리아나 스페인 이상으로 잘 방어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좀 피로증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감염의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이제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강도로 사회적 거리를 통해 가지고 지속할수록 피로증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이 확산 가능성이 여전히 잠재하고요. 다만 가디언지는 이제 1차 확산보다는 통제 가능성은 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엄청나게 이제 공포스럽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좀 피로증을 잘 해소시키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제 지혜롭게 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잘 대처한 국가들도 이런 문제가 공통적으로 있다는 점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심기일전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역의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또 말씀하신 그 시민들의 피로감을 잘 다루어주는 또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하는 방향으로 좀 장기적인 전략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이 되었군요. 다시 우리나라 상황 짚어보겠는데요. 이런 중에 이 이태원 클럽발로 인한 확산세가 지난 코로나19의 1차 유행보다 더 길게 갈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이 1차 유행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했었는데요. 2월 18일 날 31번 환자가 생겼고 2월 29일 날 909명이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데까지 갔거든요. 네. 근데 이번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이 신천지 때에 비해서는 방역 당국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대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확산은 가지 않겠지만 좀 다르다는 점은 신천지 때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냈고 명단도 있었고 해서 완전히 제압은 할 수 있었던 상황이고 약간만 남아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원을 알 수 없게끔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는 적을지 몰라도 장기간으로 가면서 소규모의 산발적인 발생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즉 우리가 생활방역이라는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이미 감수하고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방역당국의 통제를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넣을 수 있는 이런 지금 실력을 기여해야 되는, 또 우리가 시험대에 오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이 사태가 잘 마무리되어야만 우리 방역이 성공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방역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주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했던 거 그대로지만 지금 1차 유행 때 우리가 대구 경북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시적인 의료 공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다 선택적으로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임시병상이라든지 의료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하면은 이번 사태도 잘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고, 네. 또 혹시 모를 소규모의 발생이 일어날 때에도 이 지역에 관계없이, 즉 뭐 서울이냐 경기냐에 관계없이 이 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또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TBS